그 감옥에서 영어 공부를 하신 거죠. 그리고 대통령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감옥에 안 갔더라면 언제 이런 공부를 하겠냐.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같다. 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어디서 이런 공부를 하겠느냐. 난 정말 그때 마음껏 책을 읽고 마음껏 공부를 했고 영어 공부도 거기서 했다. 그리고 그때 감옥에 계실 때 많은 책을 읽고 싶은 책을 좀 집어넣어 달라고도 얘기했지만 내가 또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책을 보세요 하고 했던 것이 알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정보화하게 된 계기도 그 책을 넣어드리고 이런저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배운 영어 실력으로 미국에 망명 갔을 때 미국 MBC에 나가서 토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로 상대방이 말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딱 얘기하고 마는 거 보면 There was, wait, please wait. Surely. There was local autonomy, and there was, independence of judicial branch and National Assembly. But now, 30 years later, in peacetime, our people have lost all of this.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분들이 비서들이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다 보시고 이게 본인의 뜻에 맞는 단어인지 아닌지를 골라요. 이게 잘못 표현됐다. 이런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고 그만큼 노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옆에서 대학 교수인데 내가 참 부끄러웠죠. 대통령이 원하시는 그 전에 대화했던 책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학과정 관련도 원했고 역사책도 그랬고 또 혁명사에 관한 책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의 변화 속에서 문명의 뭐 이런 문제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알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여드렸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에게는 확 다가와서 그것이 정보화를 하게 된 계기를 만든 거죠. 지금까지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직선제가 되면 자기 후보 출마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약속 안 지켰다. 근데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김영삼 후보는 만약에 김대중 후보가 사면 복권되면 자기는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약속 안 지키고 뭐 와해서 약속 지키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상황이 그랬고 또 하나는 대통령님은 그냥 정치를 하고 뭐 민주화 그 자체만을 투쟁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실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표출되냐면 87년에 10월에 고려대학에서 시국강연회를 엽니다. 제야 한 34개인가 그때 단체들이 모여서 두 후보를 강연을 하게 했는데 나도 그 자리에 이제 가 있었거든요. 그때 김영삼 후보가 먼저 했는데 김영삼 후보는 완전히 민주화 운동은 내가 이렇게 해서 했고 내가 단식해서 했고 뭐 하고 자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 민주화가 되고 뭐 하는 그런 당위적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죠. 뭐 뒤에서는 우우한 소리도 나오고 뭐 했는데 그런데 이제 김대중 후보가 올라간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이만큼 민주주의 이룬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희생했고 먼저 희생당해 죽어간 사람들이 그랬고 이런 희생을 헛되이 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걸 연설하셨어요. 그러고 그냥 우리와 같은 박수와 김대중의 연호가 막 쏟아졌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각 단체들이 자 이제 후보 단일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후보 단일화하는 걸 결정하자. 근데 그때 김영삼 후보 쪽으로 지지하는 단체가 한 5, 6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빨리 후보 단일화 결정하지 말고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한 다음에 합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영삼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후단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단이라는 명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럼 김대중 후보를 비판적 지지한다. 그래서 비지라고 해서 후단과 비지가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때 내가 이제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내가 이제 그런 단체 대표도 하고 운동했기 때문에 그때 김영삼 후보가 나를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학로에 있는 그 샘터 다방, 샘터 빌딩에 있는 거기서 만났어요. 오후에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날 만나서 왜 자기가 먼저 대통령이 돼야 되냐는 나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민주화했고 뭐 했는데,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지만, 군인들이 김대중 씨에 대해서는 비토 세령을 한다. 위험하다. 당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나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김 선생 알다시피 김대중 의원은 합리적이지 않소. 내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군부 세력을 척결할 수가 없다, 한 번에. 나는 하면 한 번에 싹 척결할 거다. 내가 척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돼가지고 그분이 말하는 정책 펴면 순탄하게 갈 거 아니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이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뢰와 꿈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영삼 의원께서는 자꾸 당위적인 말씀만 하시니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 헤어졌어요. 한 2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는 헤어졌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두 사람은 따로따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후보 단일화는 깨졌고, 그래서 이제 각기 나갔다가 이제 다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는 일이 생긴 거죠. 나는 그때는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는 잘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그때 양보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약간 후회스러운 얘기한 것은, 그냥 그건 정말 정치인으로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 재하나 우리가 운동했던 사람으로 또 교수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은 누군가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김대중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너무 이 지역 차별이 많았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재야 운동한 사람 중에 영남 사람은 전부 YS를 지지했어요. 뭐 이름 대면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분들도 전부 YS 쪽으로 다 갔어요. 내가 고향이 포항인데 영남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나밖에 없었어요. 김대중 후보 쪽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나머지는 거의가 다 호남이요. 충청도나 강원도 일부가 있었고, 영남에 부산하고 대구에 몇 사람만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어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지역 차별이 참으로 무섭구나. 그때 정말 내가 이름을 지금 다 댈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내가 언젠가는 회고록을 쓰게 되면 그분 이름들을 다 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대통령 곁에서 장관 후에 그래도 장관도 하고 뭣도 하고 했고 또 다 등용해서 역할했던 분인데, 그만큼 대통령은 인재를 중용하고 중시했거든요. 그랬던 분들인데 그 당시에 놀랍게도 전부 다 김영삼 후보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김대중 후보 쪽으로 남은 분은 정말 몇 없었어요. 이 지식인들 쪽에서는, 또 전문가 그룹에서는. 근데 민중운동, 민예총 뭐 이런 민중운동 단체들, 통일운동 단체들은 전부 다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 당연히 대통령 의지를 가지고 하셨어야죠. 92년에 정계 은퇴했다가 95년에 다시 정계 복귀할 때의 그 의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연장선상이 있다고 본 거죠.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권부터 해갖고 18년에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나라의 완전 경제 기반은 영남이었어요. 대구, 경북, 경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재벌 기업들도 다 거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해가지고 전부들 해서 서울대학이나 주요 대학의 인재들이 전부 그 지역에서 전부 출생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호남 분들은 광주일거나 전주거나 뭐 목포거나 아주 그냥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대 나와갖고, 이분들은 그런 기업들에 못 들어가니까 대부분이 다 판검사 가거나 언론사 기자들이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분위기는 완전히 영남구 자체가 지배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대구나 이쪽의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과거 신라 때부터 해가지고 여기 지배 세력이에요. 분위기가. 내가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근데 지역 감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가진 분들의 대다수는 영남 분들이었거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속에서 개발이 됐다지만 그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임금 해가지고 그 값싼 노동력 가지고 상품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겨우 조금씩 경제산업을 이루었다 그러는데 저임금 노동자를 만들려니까 저고가 정책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곡창지대인 호남의 농민들이 완전히 피폐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호남 인구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던 농민들 그 다음에 거기 있던 딸들 아들들이 전부 다 인홍했지 않습니까? 그 대다수의 인홍의 중심이 서울에 와서 수도권 지역에 전부 빈민을 형성한 거죠. 지금도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게 호남 분들의 그것이 그때 다 인홍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업화한다 그래가지고 구미 지역, 마산 창원 지역 해가지고 부산 지역에서 호남 분들이 그쪽 노동자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이주해 간 사람이 한 20%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과의 인구 비례를 해보면 호남이 결코 인구가 적은 게 아니었어요. 인홍 현상 때문에 농촌이 피폐화되고 하다 보니까 영남은 나중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65명이 되고 호남은 30명인가 밖에 안 되는 거죠. 절반이에요. 그럼 원래 호남이 그렇게 인구가 적었냐? 안 그렇진 않죠. 호남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많았고 물류나 농업 생산이나 모든 게 많았거든요. 그러는데 거기는 완전히 와서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고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했고 공장 노동자로 가서 보니까 호남은 농촌은 피폐하고 노동자로 전락하니까 드라마 보면은 전부 식목 깡패 이건 전부 호남 전라도 사투리 아닙니까? 그래서 도리어 지역 차별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전라도 놈들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 민정수석 해가지고 인사정책을 하는데 탕평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입현무방이라 그래서 인재를 키울 때는 지역을 가리지 말고 인재를 찾아야 된다. 지연, 혈연, 학연을 떠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인재를 뽑아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탕평책으로 그걸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그 당시 한나라당이나 그쪽에서 인사차별한다는 거죠. 지역차별. 호남을 너무 많이 등용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문제 제기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때는 중앙인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갖고 인사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가 김광훈 교수였어요. 서울대 교수. 그래서 김광훈 교수 보고 인사 그 정책에 대한 결과에 그걸 가지고 언론 기자회견을 한번 하자. 그래서 기자들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전부 봤어요. 보니까 편중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자들이 묻는 게 뭐냐면 숫자로 보면 별게 없는데 주요 보직으로 보면 전부 호남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무슨 총무과장이나 국장이나 역할하는 사람.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따지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니 그전에는 주변에서 호남 사투리를 못 들었는데 호남 사투리가 자꾸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호남 분들이 얼마나 차별받아 내 친구도 그랬는데 전부 인홍해가지고 서울로 와서 본적도 다 옮겼지 않습니까? 호남이라는 거를 숨기고 호남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자기 본적도 숨겨야 되고 자기 고향의 말도 쓸 수가 없는 호남인으로서 호남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독재 세월을 살았던 거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 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투리도 쓰고 하니까 갑자기 무슨 호남 인사가 정부에 많이 들어온 줄 알고 이렇게 된 거죠. 언젠가 광주 가서 강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남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참 빚을 많이 졌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됨으로써 여러분의 뿌리를 찾아줬고 여러분의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줬고 여러분이 말하는 호남의 정신을 되살려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때 박철원 씨가 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태우 대통령의 뜻을 전했죠.
삼당 합당을 하면 앞으로 대통령 되는 길을 열어주고 지원해 주겠다. 대통령께서 나는 역사와 국민을 배신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삼당 합당해서 그거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철원 씨의 회고록을 보면 먼저 노태우 대통령 측으로 연락해서 내가 삼당 합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삼당 합당을 한 거죠. 그래서 문민정부라는 게 탄생됐는데 문민정부의 역할은 컸죠. 하나에도 척결하고 뭐 금융실명제도 하고 뭐 한 거는데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말 국민의 힘으로 자생력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정치적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김영삼 정부의 허약성이 드러나게 된 거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피 흘렸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지킨 국민과 역사를 믿고 지켰던 그 민주주의가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행복의 근거가 되는 거죠.